사우디아라비아나 노르웨이 같은 석유나 천연가스가 풍부한 국가들 또는 중국이나 스위스처럼 외환 보유액을 많이 가진 국가들은 유유자금을 그냥 두지 않고 국가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국가가 직접 투자하는 국부펀드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국부펀드는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국제 경제 환경이 불안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히 석유 수출국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 변동이라던가 자원 고갈 가능성 그리고 글로벌 경기 같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국가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석유나 천연가스를 보유한 국가들의 경우 국부펀드를 만들어서 장기 투자 전략을 세우곤 합니다. 물론 꼭 석유 수출국만 국부펀드를 운영하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경기 변동에 아무래도 노출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이 국부펀드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국부펀드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부펀드 설립을 명령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는 쿠웨이트나 노르웨이처럼 잉여 자금이 없다는 것인데요.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석유 수출로 조성된 잉여 자금으로 운영되고 중국 같은 경우는 거대한 외환 보유액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지만 미국은 지금 36조 달러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국부펀드를 만들려면 어디선가 돈을 가져와야 하는데요. 현재까지 가능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부채를 발행해서 그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세금이나 관세 인상해서 그 수익을 활용하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연방 정부가 보유한 자산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인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관세 인상을 통한 세수 확대를 국부펀드 자금 조달 방안 중 하나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세라는 거는 결국 미국 수입업체가 부담하는 세금인 거고 기업들이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게 되면 물가 상승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중국 또한 요새 캐나다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복 관세로 대응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관세만으로는 국부펀드를 충분히 조달할 수 없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가진 자산을 팔아서 국부펀드를 만들 수 있을까요? 현재 연방 정부는 약 5.7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산은 크게 물리적 자산, 예컨대 연방 정부 소유 건물이라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금융자산, 정부가 보유한 기업 지분들, 그리고 전략적 비축자산, 희토류 광물이라거나 석유 비축물 같은 게 있는데요. 물론 이 자산들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자산을 매각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연방 정부가 국유지를 대규모로 매각한다라고 하면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겠지만 환경단체라거나 지역사회 반발이 심할 가능성이 크겠죠. 또한 기존 연방 자산을 매각해서 더 위험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의회에서 저항이 클 가능성도 높을 거고요. 그렇다면 남은 대책은 연방 정부가 투자할 수 있는 수익성 높은 자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투자 가능한 수익성 있는 자산이 제한적이라서 앞으로 어떤 자산을 투자할지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부펀드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두 인물이죠. 스콧 베센트와 하워드 루트닉을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사람들이라서 국부펀드 내에서 비트코인 같은 대체 투자 자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둘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미국 국부펀드의 일부가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만약 비트코인이 포함된다면 이는 비트코인의 제도적 편입을 가속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정부가 직접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매입할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이런 매입이나 관리 방안 이런 거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국부펀드 내에서 일부 대체 투자로 편입하는 것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국부펀드는 정부 채권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운영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부펀드는 주식이나 사모펀드, 대체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대체 투자라 하는 것은 주식 그리고 채권, 부동산을 제외하고 사모펀드, 신흥기술, 가상자산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주 백악관에서 열린 크립토 서밋은 미국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방향과 시장의 제도적 변화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재무부, SEC, CFTC 등 주요 규제기관 관계자들과 업계 대표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 그리고 기타 가상자산의 디지털 자산 비축, 운영 계획이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졌습니다. 사실 시장의 기대와 달리 뭔가 새로운 계획이 나왔다기보다는 전일 행정명령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의 핵심 내용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과 기타 가상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새로운 국가 자산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인데요. 비트코인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지정되고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매각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XRP, 솔라나, 카르다노 같은 알트코인들은 디지털 자산 비축으로 관리될 건데요. 이렇게 구분을 지은 이유는 후자,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법 집행 과정에서 압수된 자산들로만 구성이 되고 비트코인과 달리 매각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간주해서 국가 자산으로 인정하면서도 다른 알트코인은 보다 유동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점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서밋에서도 이를 디지털 포트 녹스라고 표현하면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두 번째 핵심 내용은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않는 데 더해서 추가 매입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인데요. 현재 미국 정부는 약 20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통해 압수한 자산들이 포함된 것으로 이제부터는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관리되면서 매각이 어렵다는 점 방금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수만 개의 비트코인을 시장에 매각해 손실을 초래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미국은 이제부터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추가 매입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트럼프 행정부는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예산 중립적 방식으로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미국 납세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추가 매입을 고려한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행정명령에서도 지난 서밋에서도 구체적인 매입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행정명령에서는 정부 기관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조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데요. 각 정부 기관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전수조사하고 30일 이내에 이를 재무부에 보고하도록 지시했고 60일 이내에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및 디지털 자산 비축 법적 투자적 고려사항을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미국 정부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밋에서는 주로 행정명령에서 다룬 내용들이 재언급되었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국 달러의 글로벌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도 재강조되었고 이 자리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 예컨대 AI, 크립토 차르인 데이비드 sak스, 스콧 베센트 같은 경우는 각각 가상자산 혁신을 위한 규제 명확성이 중요하고 미국 대차 대조표를 강화하기 위해 비트코인 보유액을 활용하고 가상자산을 통해 달러 지배력을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 밖에 FIFA 회장이 참석해서 FIFA 코인 개발을 제안하기도 했고 이에 대해서 트럼프가 FIFA 코인이 결국 FIFA보다 더 가치 있게 될 수도 있다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가 두 번째 임기의 핵심 정책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는데요. 핵심은 미국이 무역에서 손해를 받고 관세로 이를 바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외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접근하려면 막대한 세금을 내야 되고 관세로 인해서 미국산 제품이 더 경쟁력을 가질 것이고 또 해외 기업들은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일부 학계나 기업들은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관세는 결국 미국 수입업체와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2018년, 19년만 해도 공급망 혼란, 비용 증가, 실업, 그리고 기업 투자 감소를 초래했기 때문에 보복 관세로 미국 경제가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관세 규모가 훨씬 커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실제로 시행할 의도가 없고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가 과연 협상에서 멈출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는 복귀하자마자 중국, 캐나다,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서 새로운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제품에 10%, 캐나다와 멕시코엔 25%의 세금을 부과했는데요. 그는 이를 불법 이민과 마약 문제 대응 차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캐나다와 멕시코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은 보복 관세와 미국 기업 제재를 예고했고 멕시코는 미국의 마약 유통 단속 부실을 지적하기도 했으며 캐나다도 자국이 마약과 불법 이민 문제의 주범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멕시코와 캐나다는 추가 국경 보안 조치 같은 것을 약속하면서 관세 유예를 받아내기도 했지만 요새 뉴스들을 보면 장기적인 해결책은 요원해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관련돼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